만일 누군가 인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다. 만물의 영장이다. 혹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발원된 하나의 동물종이다. 이성의 힘으로 사회를 변혁해가는 생물체이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각종 재난과 전쟁으로 인한 위협뿐 아니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지나치게 이루어져 이제 안정적인 대기권을 갖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21%의 산소와 78%의 질소로 구성된 대기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조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낙관하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과연 우리 인류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질문들이 과학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개념은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크리천이 만든 것인데요. 오늘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발견한 학자죠. 이처럼 엄청나게 높아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구 가열 외에도 강추위, 폭풍,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대 구분에 따르자면 오늘날은 신생대 제4기 홀로세에 속합니다. 삼엽축이 살던 시기인 고생대, 공룡이 살던 시기인 중생대, 그리고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라는 가장 큰 구분으로 나뉘고요. 신생대 안의 시기 중에서 약 기원전 258만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제4기라고 합니다. 제4기는 플라이스토세와 홀로세로 나뉘는데요. 지금까지 학설에 따르면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따뜻해진 때를 홀로세, 약 기원전 1만 년 이후부터의 지질세를 뜻합니다. 그러나 파울 크리처는 200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라고 주장했어요. 인류세라고 하면 무슨 세금 이름 같지만 세금 이름이 아니라 지질학적 시기를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대기과학자로 지구의 대기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연구하다 보니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힘에 의해 기후와 생태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죠. 즉 인류 문명에 의해 화학적 조성 변화와 생물 대멸종이 진행 중인 이 시기를 따로 이름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향력이 너무나 거대해져 지구의 환경을 바꾸는 지경에 이르는 시대. 아직 완전히 공인되진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는 시기인 인류세. 그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인류세, 인간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2020년에 해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다큐프라임 인류세를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제가 인류세에 관한 여러 책을 보았는데 이 책이 그 중에서 가장 쉽고 또 우리 주변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인류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류세,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2020년에 발생한 한 가지 사례부터 시작하죠. 2020년 1월 1일 캔버라는 두꺼운 연기로 뒤덮였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 발생한 들불이 4개월 넘게 지속되며 피해가 캔버라까지 번진 것이다. 화재 현장에서 연기가 날아오며 캔버라 대기질 지수는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 200을 넘어 3,400이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 최악의 들불로 서울의 100배가 넘는 면적이 타버렸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다. 윌 스테프는 이것이 인류세의 징후라고 말한다. 들불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화재 체계가 약화되며 화재의 강도, 빈도, 그리고 피해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30년간 호주 대륙의 강수량은 점차 줄었고 특히 지난 3년간의 강수량 수치는 처참했다. 여름에 섭씨 30도, 때때로 40도를 넘는 날이 늘어나면서 대형 들불을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고 이제 소방관들은 불길을 통제하지 못한다. 들불이 많은 호주의 특성상 소방관들은 화재 경험이 풍부하죠. 이제 많은 경우 그들은 불을 끄다가 멈추고 돌아서서 이렇게 한대요. 이 화재는 진압할 수 없습니다. 너무 큽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인류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에 스테로이드를 퍼붓고 있죠. 더 크게, 강하게, 심각하게, 통제가 어렵게 되도록 말이에요. 그 스테로이드는 바로 화석연료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쓰는 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더 잦아지고 맹렬해진다. 서울, 자카르타, 상파울루, 런던 등 지구 전역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며 뗀 불이 아마존과 인도네시아, 호주의 숲에 옮겨 붙었다. 전 세계 석탄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석탄 및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 호주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류세의 재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별하기 쉽지 않으며 행성 전체에 걸쳐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는 지구라는 한 달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인류세에 관심 있는 학자들은 세계 인구, 도시 인구, GDP, 에너지 사용, 비료 소비 등을 사회 경제적 변화에 관한 지표로 수집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성층권 오존, 표면 온도, 열대 우림 손실, 해양 산성화 등 지구 시스템과 관련된 자료도 수집을 했죠. 그 결과 발견한 점은 모든 그래프가 산업혁명부터 1950년 직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950년대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과학자들은 거대한 가속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가속, 1950년대 이후의 시기에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부터 빈곤에서 벗어났고 삶의 질이 올라갔죠. 인류 전체의 복지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1950년대부터 가속화된 열대 우림 손실, 성층권의 오존 농도, 해양 산성화, 에너지 사용의 급증, 도시 인구의 급증과 같은 여러 가지 변화들은 우리 인류를 위기의 상황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다수의 지질학계는 1950년대를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인류세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한 가지는 다양한 생물종의 멸종과 기이한 동물들의 출현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회고해보면 고생대 하면 삼엽축이죠. 중생대 하면 공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기의 화석을 아주 먼 미래에 확인해 본다면 그 대표적인 화석이 무엇일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건 바로 닭뼈라고 합니다. 동시간대 77억의 인구가 약 230억 마리의 닭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각 인간 주변에 3마리의 닭이 함께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닭뼈가 인류세의 지표가 된 게 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들도 쉽게 예상하실 수 있듯이 인간이 닭을 너무나 열심히 먹고 또 먹기 위해 키우면서 개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먹기 위해 인위적으로 더 크고 통통한 닭을 개발하다 보니 로마 시대나 중세 시대의 닭에 비해 현재 닭은 다리와 가슴 부분만 비대해졌습니다. 자연적인 진화가 아닌 인공적인 진화 과정을 밟다 보니 엄청난 몸무게가 그들의 뼈에 영향을 미쳐 예전에는 잠시라도 날 수 있었던 닭들이 이제는 전혀 날 수 없게 되었죠. 또한 뼈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의 닭은 1950년대 닭에 비해 5배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슈퍼사이즈의 닭들이 겨우 5, 6주 되었을 때 도살당하기 때문에 이전에 20살 가까이 살던 수명이 변하게 된 것이죠. 닭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동물들은 야생동물에 비해 가축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야생동물 대 가축동물의 비율은 3% 대 97% 수준이라고 하네요. 우리 주변에 개, 고양이, 닭, 돼지, 소가 넘쳐나는 반면에 야생동물은 점점 그 수가 적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의 소멸조차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우는 가축동물 중에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닭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닭을 먹고 삽니다. 프라이드 치킨뿐 아니라 각종 볶음 음식과 국물 음식에도 닭고기가 들어가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닭이 없이는 거의 육류 공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종이 사라지고 비대하고 이상한 동물종이 만들어진 현상 외에도 인류세의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은 각종 비닐이라든지 병류, 봉지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힘이나 파도, 햇빛 등에 의해 분해되어 나타난 미세 플라스틱이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의 크기에 주목한 톰슨은 2004년 플라스틱이 작은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부서져 바다에 떠돌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름도 붙였다.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은 작은 것은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보다 작아서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인다. 연구진은 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을 찾아내기도 했다. 플라스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안 보일 만큼 작아져 있을 뿐이다. 플리머스 대학교 해양학자들이 조사한 모든 해양에서 발견됐다. 전 세계의 해안, 심해, 북극해의 빙하뿐만 아니라 바다새와 물고기의 내장에서도 검출됐다. 500마리의 물고기를 조사했는데 3분의 1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했다. 2010년 기준 한 해 발생한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많게는 1,270만 톤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예를 들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아크릴 등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에서 빨면 한 번에 미세 섬유가 수십만 개씩 방출된다. 이들은 너무 작아 하수처리 시스템을 그냥 통과해 바다로 흘러간다.
세계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약 35%가 합성섬유 제품을 세탁할 때 발생한다. 싼 가격에 빨리 입고 빨리 버리는 패스트 패션이 자리 잡은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의류 브랜드 자라, 망고, 유니클로, 스파오, 에이세컨즈 등으로 구성된 국내 SPA 시장의 규모는 2008년 5천억 원에서 2017년 3조 7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7배 넘게 커졌다. SPA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를 선호한다. SPA 브랜드만 탓할 일은 아니다. 전체 섬유 생산량 중 합성섬유가 65.8%다. 싼 가격을 쫓다가 우리는 플라스틱에 중독돼 버렸다. 이러한 플라스틱을 바다에서 해양동물에 의해 소비됩니다. 소비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요. 그 동물들이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다는 바닷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바다거북이 나와 있는데요. 바다거북은 현재 멸종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바다거북이 단 한 조각이라도 플라스틱을 삼키면 죽을 수 있는데요. 사망 확률이 한 조각 섭취 시 22%, 14조각이면 50%, 100조각이면 100% 사망이라고 합니다. 처음 플라스틱은 사실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끼리 상아를 이용해 당구공을 만들던 19세기 중반 시기에 미국 당구용품 회사의 사장이 상아 당구공의 대체품을 만드는 사람에게 1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 하이엇이라는 사람이 천연 유기화합물 셀룰로스에 질산과 황산을 섞어서 플라스틱 당구공을 처음으로 만들었죠. 잘 깨지고 폭발하기 쉬워 당시에 만든 플라스틱 당구공이 바로 쓰이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우리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유리, 고무 등등 다양한 재료를 대체하는 물건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공간에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전선, 마이크, 전등 할 것 없이 모두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위험성은 그것이 소각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땅에 묻으면 무려 450만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결국 육지에 들어와서 다양한 생물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 몸 안에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단지 몇몇 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통 플라스틱으로 둘러싸여진 세상, 그리고 각종 동물들의 죽음, 그뿐 아니라 인류세의 시기 동안에는 밀림들이 파손되고 원주민들의 삶이 파괴되며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과대 성장한 이상한 동식물들만 자라나고 찌그러진 아픈 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모든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더 이상 유입시키지 않는 거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겁니다. 만약 당신의 집 욕조가 물로 넘친다면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할 겁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를 잠글 겁니까? 가서 보면 플라스틱 거대 쓰레기 지대는 섬도 아니고 지대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스모그 같죠. 도시에는 스모그가 있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독성 입자들로 이루어진 스모그 말이에요. 그게 바다에도 있는 셈이에요.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과 독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플라스틱 스모그라는 말은 에릭센이 처음 사용했다. 그 스모그들은 바다를 천천히 배회하다 다시 육지로 밀려 들어온다. 미세먼지로 가득 탄 도시에 그렇게 또 하나의 스모그가 스며든다. 인류세의 특징적인 동물 화석이 될 닭뼈,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구, 또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인한 각종 기후위기 현상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주변 자연환경을 신중한 고려 없이 마구 사용하면서 물질적인 욕심, 즉 이윤을 추구하면서 만든 결과인데요. 우리는 과연 이대로 계속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초래된 시기인 인류세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인간이 적어도 지난 100년 정도 살아왔던 모습을 반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인류세를 단순한 과학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옆에다 제쳐놓지 마시고 한번 이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